서술형 문제 잠깐 볼게요. 19번은요. 각 물질을 순물질과 혼합물로 분류하시오 되어 있는데요. 순물질은 에탄올, 그 다음에 철, 그리고 이산화탄소가 되겠죠. 혼합물은 나머지 것들, 우유, 그 다음에 식초, 공기, 혈탕물 이렇게 되겠죠. 순물질과 혼합물의 구분 기준은요. 순물질은 한 가지 물질로 이루어져 있고요. 혼합물은 두 가지 이상의 물질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쓰시면 되겠죠. 20번에 A는 소금물, B는 이제 물 많이 보셨죠? 그 까닭은요. 혼합물은 끓는 점이 올라가기 때문이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순물질은 순물질은 끓는 점이 일정하고 혼합물은 끓는 점이 올라간다. 자, 21번은요. 분별 깔때기. 2번은요. 실험 기부에 물과 식용유의 혼합물을 넣고 시간이 지난 뒤 A와 B에 위치하는 물질은요. 밀도가 작은 식용유는 위로. 그래서 A가 식용유, 밀도가 큰 물은 아래로. 그래서 B가 물이 되겠죠. 그 까닭은요. 밀도 차이 때문이죠. 섞이지 않고 밀도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자, 1번은요. 가와 나는 소금물과 물이니까 A가 소금물, B가 물이 되겠고 C와 D는요. 고체 나프탈렌과 고체 파라다이클로로벤젠 그리고 고체 나프탈렌과 고체 파라다이클로로벤젠 혼합물. 어쨌건 C는 순물질, D는 혼합물이죠. 다가 예. 그리고 C, D는 소금물하고 물이니까 C는 물, D는 이제 소금물인 거죠. 순물질은 B하고 C하고 그 다음에 EF인 거죠. 틀렸고 섞여 있는 비율에 따라 상태 변화는 온도가 달라지는 것은 이제 A, D, G죠. 혼합물. 겨울철 자동차에 냉각수에 부동액을 넣는 까닭은 이제 어느 점을 내리는 거죠. 그러니까 나로 설명할 수 있겠죠. 에탄올이 물에 비해서 잘 얼지 않는 까닭은 상관이 없죠. 여기 없죠. 끓는 점 차이, 그 녹는 점 차이를 두 물질을 비교해 줘야 되는데 여기는 이제 아니죠. 이건 순물질과 혼합물이니까 순물질 두 개를 비교해야 되죠. 5번이고요. 땜납을 사용하는 까닭은 이제 다로 할 수 있죠. 고체 혼합물들. 2번은요. 밀도가 나타나 있어요. 혼합물을 물에 넣으면 한 종류의 플라스틱 조각만 물 위에 떠오른다. 물이 1이니까요. 한 종류의 플라스틱, 우유통 하나만 떠오르겠죠? 1보다 작은 거. 물을 이용하면 혼합물 중 생수병 조각을 분리할 수 있다. 다 할 수 있겠죠? 생수병과 요구르트는 밑에 가라앉고 우유통은 위에 뜨니까. 그리고 물에 가라앉는 혼합물은 물에 소금을 녹여서 분리할 수 있다. 그죠? 네, 생수병과 요구르트병 같은 경우는요. 1.05, 1.38이니까 둘 다 1보다 커서 가라앉아요. 근데 이제 요구르트병 같은 경우는 이제 별로 차이가 안 나니까 그러면은 소금을 좀 넣으면은 요구르트병이 이제 뜨기 시작하겠죠. 니은 같은 경우는 물을 이용하는 혼합물 중에서 우유통을 분리할 수 있다. 이렇게 해야겠네요. 네, 그래서 이번에 4번이고요. 자, 이번에는 이제 넘겨주세요. 34페이지 용해도차 분리와 끓는 점 녹는 차를 이용한 분리로 넘어갈 거고요. 용해도차를 이용한 분리를 재결정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첫 번째 있는 재결정에다가 별표 쳐놓고 재결정 밑줄에 놓으세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끓는 점과 녹는 점 차를 이용한 분리에서 1번에 별표 쳐놓고요. 중료에다가 밑줄에 넣으세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방법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우리 밀도차를 이용한 거에서는 분별 깔때기라는 실험 기구가 있었죠. 그거 잘 기억해 주시고요. 두 번째 용해도차를 이용한 분리의 방법은 이름이 재결정이에요. 다른 이름은 분별 결정이라고도 하는데 뭐 이따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끓는 점을 이용한 분리 방법은 증류법이라고 해요. 또는 분별 증류라고도 하고요. 어쨌든 증류법 잘 기억해 주세요. 용해도차 분리 여기 제가 적어놨으니까 위에다가 한번 작성해 주세요. 용해도차라는 건 용해도라는 거는 용매, 용질이 녹는 정도를 이용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포인트예요. 온도에 따른 용매, 녹는 용해도차를 이용한다. 그래서 온도에 따라서 용매, 녹는 용해도차가 크면 클수록 용해도차 분리가 용이한 게 돼요. 그래서 뭐 질산 칼륨 같은 거 있었잖아요.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용해도차 곡선에서 이렇게 조금 용해도차 곡선이 온도에 따라서 용해도가 차이가 많이 나는 걸 이용했었죠. 그래서 뭐 한 60도, 80도 같은 고온에다가 고온의 용매에다가 뭐 소금 같은 걸 일단 기본적으로 녹여요. 그래서 서서히 소금 말고 뭐 질산칼륨이라든지 붕산 같은 거를 녹여요. 그 다음에 그럼 잘 녹아 있겠죠. 그걸 이제 식히면은 뭐 한 20도씨다, 0도씨다 이런 식으로 이제 차갑게 식혀요. 그러면은 그 온도에 따른 용해도가 정해져 있으니까 나머지 부분들은 이제 고체 가루로 석출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용하는 방법이고요. 그래서 앞에 했었던 우리 재결정을 이용한 결정을 만들어내는 걸 이용하는 방법이고요. 분별 결정법이라고도 해요. 다른 이름으로는 분별 결정이라고 해요. 분리해서 구별하는 방법인데 결정으로 만들어내기 때문에 재결정법이라고도 하고요. 녹았다가 다시 결정으로 되니까 재결정 되겠죠. 결정이라는 거는 이제 뭐 가루나 앙금 같은 거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 실험 과정은요. 고온에다가 녹였다가 그 다음에 식혀. 그러면은 가루로 석출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아시겠죠? 그게 중요한 거고요. 여기서는 이제 계산 문제들이 좀 나와요. 그래프를 이용한. 자, 1번 재결정 보실게요. 온도에 따른 용해도차를 이용하고요. 그래서 용해도 곡선에서 그 기울기가 커지는 애를 많이 사용해요. 1번은요. 용해도차가 큰 고체와 작은 고체의 혼합물 분리에 이용한다 돼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가 막 섞여 있어. 예를 들면 염화나트륨하고 붕산처럼 용해도 차이가 큰 애들을 섞어놔요. 그러면은 용해도 차이가 큰 애들이 이제 속출돼서 나오는 방식이 이제 재결정 방법이 되겠어요. 이름을 꼭 기억하세요. 재결정법. 결정이 다시 나오기 때문에 재결정이라고 한다. 2번은요. 고체 혼합물을 용매에 녹인 다음, 그러니까 높은 온도의 용매에 녹여야겠죠. 용해의 온도를 낮추거나 여기다가 밑줄에 해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냉각시키거나 용매를 증발시켜서 이제 물을 아예 날려버리는 거죠. 그러면은 예를 들면은 우리 천일염 얻는 방식이 있죠. 소금물에서 바닷물에서 소금을 얻는 방식이 바닷물을 이렇게 모아놓고 그 다음에 넓적한 데서 평탄한 데다가 이제 바닷물을 펼쳐놓으면 물이 이제 증발해서 날아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제 고체 소금들만 남는 게 천일염을 얻는 방식이잖아요. 네,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온도를 낮추거나 아예 증발을 시켜서 고체 가루를 얻는 방식이 재결정법이에요. 자, 2번 보시면요. 용해도차를 이용한 혼합물 분리에 예해서 요 단원에서는 이제 요 밑에 그래프처럼 주어주고 이제 재결정에서 얻는 석출되는 가루의 양을 구하는 문제들이 나오게 돼요. 첫 번째 이제 염화나트륨과 붕산 혼합물을 분리하는데요. 염화나트륨 같은 경우는 용해도가 차이가 별로 안 나는 애고요. 그 다음에 붕산 혼합물 같은 경우는 온도에 따른 용해도 차가 큰 애야. 항상 이렇게 용해도 차이가 큰 용질들을 같이 사용해요. 염화나트륨 같은 경우는 용해도 차이가 작고 그 다음에 붕산 같은 경우는 온도에 따른 용해도 차이가 크다. 그래서 같이 섞어요. 그래서 온도를 낮추면요. 염화나트륨은 그대로 녹아있고 용해도 차이가 큰 붕산만 결정으로 석출되겠죠. 밑에 이제 표를 보시면요. 그래프를 보시면요. 과정은 넘어갈게요. 일단 그냥 20g씩만 녹였다고 생각해 보시면 되고요. 중요한 거는 염화나트륨 필요 없고 붕산만 우리가 결정해서 얻는 거야. 그래서 붕산에 80도씨에다가 동그라미 쳐놓고요. 80도씨에 20g이 녹아있어요. 붕산을 보시면요. 80g에 대충 보셔도 80도씨에서 한 25g 정도 녹잖아요. 그러니까 20g이면 이미 포화돼서 많이 녹아있는 거야. 불포화된 거죠. 그러니까 아예 어쨌건 완전히 녹아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20도씨로 이제 식혔어요. 20도씨에다가 동그라미 쳐놓고요. 20도씨에서의 붕산의 용해도를 보시면 5g이잖아요. 붕산이 80도씨에서는 20g이 녹아 있었는데 우리가 실험에 20g만 썼으니까 그런데 20도씨가 되면요. 그러니까 5g만 용해가 돼요. 그럼 나머지 15g이 어떻게 되겠어요? 녹아 있던 게 밖으로 나오겠지, 그치? 이게 석출이에요. 네. 15g 석출. 이렇게 이제 간단한 계산을 하는 문제들이 나오고요. 이제 그래프를 통해 가지고 찾아야 되지 그 숫자를, 그치? 그래서 주어진 온도에다가 동그라미 쳐놓고 해당되는 y 좌표를 찾으시면 돼요. 어렵지 않죠? 자, 2번은요.
뒤에 가서 이제 문제 나올 거니까 그때 보도록 하고요. 이제 2번, 3번 보시면요. 사탕수수에서 설탕 분리, 설탕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설탕 만드는 방법이에요. 사탕수수를 얻게가지고요. 사탕수수라고 해서 줄기로 된 식물이 있거든요. 그 사탕수수를 이제 막 이렇게 빻아가지고 즙을 내요. 그런 다음에 이제 가열해서 그 즙을 날려버리죠. 그냥 물은 날려버리고 나머지 부분만 가루가 돼가지고 그거를 이제 정제해서 만드는 게 설탕이에요. 여러분들 먹는 그 설탕 같은 경우 사탕수수란 것도 있고요. 사탕무라는 것도 있고 그래서 뭐 다양한 방식으로 설탕을 얻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열 건조시킨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밑에 있는 천일염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위에 2번, 3번 거의 똑같은 방식이죠. 바닷물 같은 거를 이제 막아놓고 거름 장치를 걸으면 아니면은 뭐 바닷물을 막아놓거나 아니면 거름 장치로 걸러서 불순물을 제거하고요. 그 다음에 걸러낸 그 소금물 부분은에서 소금은 그 소금물을 해서 증발을 시키면 물은 날아가고 소금만 남잖아요. 그래서 그런 뭐 똑같은 방법이죠. 그래서 첫 번째가 가장 중요해요. 염화나트륨과 붕산온합물의 분리 잘 기억해 주세요. 그래프를 이용하는 거 일단 문제에서 다시 보도록 하고요. 자, 이번에 이제 두 번째는 끓는 점을 이용한 건데요. 증류법이에요. 증류도 간단하게 한번 써볼게요. 증류는 끓는 점 차이를 이용하는 거다. 아까 전에 우리 그 밀도차 분리 같은 경우는 액체 혼합물이 잘 섞이지 않을 때 밀도차를 이용해서 분리한다고 했잖아요. 잘 섞이는 액체 혼합물은 이제 끓는 점차를 이용한 증류를 이용해요. 그래서 잘 섞이지 않으면은 밀도차 분리, 잘 섞이면 증류. 끓는 점 차이를 이용하고요. 물과 에탄올처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요. 잘 섞이고 끓는 점 차이가 어느 정도 될 때 좀 끓는 점 차이가 크면 클수록 잘 분리가 되겠죠. 물은 100도씨에 끓고요. 에탄올은 78도씨에서 끓어요. 그리고 메탄올 같은 경우는 58도씨에서 끓어요. 그럼 물과 메탄올이 더 잘 분리가 되겠죠. 물과 에탄올보다는 이런 식으로. 그래서 끓는 점 차이가 큰 액체 혼합물들이 막 섞여 있을 때 증류법을 사용하는 거고요. 다른 경우는 이제 분별 증류라고도 해요. 그리고 고체 물질이 이제 녹아 있는 경우도요. 소금물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이제 증류 방법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어요. 물을 끓여서 날려버리는 겁니다. 그지? 그래서 아까 전에 했던 용해도차를 이용한 분리에서도 이제 소금에서 소금을 얻었었잖아요. 그리고 증류법을 통해서도 소금을 얻을 수 있는 게 거의 똑같은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소금물에서는요. 설탕물, 소금물 같은 경우는 용해도차 분리를 이용한 것일 수도 있고 증류를 이용한 것이 방법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는 사실은 뭐 문제를 많이 안 다루겠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 액체끼리 섞여 있을 때를 많이 다루겠죠. 보통은 용해도차라든지 용해도차 말고요. 그 다음에 증류법 같은 경우는. 그래서 끓는 점이 다르고 차이가 클수록 분리가 잘 된다는 것만 잘 기억해 주시면 돼요. 네, 여기까지만 쓸게요. 자, 체를 보시면요. 증류 이제 밑줄을 해 놓으시고요. 액체 혼합물끼리 섞여 있을 때 가열할 때 끓어나오는 기체를 이제 기체가 나왔잖아요. 그거를
이제 밑에 있는 실험 보시면요. 실험 기구를 먼저 볼게요. 증류 장치에서 삼각 플라스크에다가 이제 두 액체 혼합물을 섞어가지고 이렇게 끓여. 그러면은 이제 끓는 점이 낮은 게 먼저 끓겠죠. 그래서 먼저 끓어올라서 그림을 보시면요. 가지 달린 삼각 플라스크 돼 있잖아요. 그래서 가지 쪽으로 해서 기체가 이렇게 빠져나와요. 그죠? 그리고 그 위쪽으로는 막혀있기 때문에 가지 쪽으로 빠져나오는 거예요. 맞죠? 그리고 위쪽에는 온도계를 달아놔요. 그러면은 예를 들면 에탄올이다. 78도씨가 되면은 이제 끓어오르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밑에 있는 실험 장치에서도 볼 수 있지만요. 이렇게 삼각 플라스크가 있고요. 여기 가지가 이렇게 있어요. 여기 뚜껑으로 맞춰 있고요. 실제로 이렇게 가지가 있는 삼각 플라스크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끌어서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이쪽으로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고무관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빠져나와. 그럼 여기다가 이제 여기다가 뭐 시험관 같은 걸 따로 연결을 하겠죠. 그럼 여기다가 처음에는 이제 기체 상태로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그런데 이 주변에다가 뭐 얼음이라든지 차가운 물 같은 거를 찬물이나 얼음 같은 걸 이렇게 둘러싸면요. 얘가 기체 상태에서 바로 식어버려요. 그러면은 이제 끝에 와가지고 또 이제 물방울이 돼가지고 쪽쪽쪽 떨어지는 거예요. 이제 에탄올, 알코올 물방울, 알코올 방울이라고 할까요? 알코올 액체가 돼가지고 이렇게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이제 액체 상태에 모이게 돼요. 그래서 기화됐다가 여기는 기화되겠죠.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액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기화돼서 이렇게 기체 상태로 날아가가지고 가지로 빠진 다음에 바로 식어가지고 이제 액화 상태로 해서 액체로 모이는 게 중류법이에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제 끓음 쪽이라고 있죠. 끓음 쪽에다가 동그라미 쳐놓고요. 이런 실험 기법들은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문제도 다루기도 하고요. 여러분들 혹시 뭐 상위권, 영재고, 과고 이런데 이제 자사고 이런데 이제 지원하실 때 이런 실험 문제 같은 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실험 기법들이 많이 나오니까 이런 것도 잘 알고 계시면 좋아요. 끓음 쪽은요 작은 돌멩이 같은 거고요. 이제 액체 물질이기 때문에 갑자기 이렇게 온도가 올라오면 끌어올릴 수 있잖아요.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고체 덩어리들을 넣어두면은 잘 안 끓거든요. 갑자기 이제 끌어오는 걸 방지해 이렇게 막 끌어서 이렇게 막 넘치는 거를 방지해주기 위해서 넣는 돌덩이가 끓음 쪽이에요. 작은 돌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예. 그래서 액체가 기화됐다가 액화되면서 분리되는 방법, 끓는 점 차이를 이용하는 방법, 증류가 되겠어요. 그래서 1번 보시면요. 끓는 점이 다르고 서로 잘 섞이는 액체 혼합물 밑줄만 해놓으시면 되겠죠. 끓는 점 차이가 크면 클수록 분리가 잘 되고요. 다시 정리할게요. 밀도차 분리 같은 경우는 서로 잘 섞이지 않는 액체, 그리고 증류 같은 경우는 서로 잘 섞이는 액체의 끓는 점 차이를 이용한다. 액체 혼합물을 가열하면 끓는 점이 낮으면 먼저 빠져나오겠죠. 기체가 돼서. 2번 보시면요. 끓는 점 차이를 이용한 혼합물 분리의 예는요. 이번에는 물과 에탄올, 그러니까 술을 섞었다고 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에탄올하고 물을 섞은 게 이제 술이거든요. 그럼 술을 이제 그 중탕으로 해서 가열을 시켜요. 그러면은 술에 있는 알코올 성분이 어떻게 되겠어요? 빠져나와가지고 이제 먼저 빠져나오겠죠. 그래서 알코올이 먼저 모이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순수한 물만 남겠죠. 그런 식으로 이제 분리하는 거예요. 기업 혼합물의 온도가 이제 가열을 시켰으니까 온도가 올라가요. 기업 구간에서는. 기업에서는 그래서 물과 에탄올이 같이 섞여 있는 구간이에요. 니은 구간은요 주로 에탄올이 끓어 나와요. 그런데 물도 같이 나와요, 사실은. 왜냐면 에탄올이 끓어 나오는데 물이 순수한 물이 아니라 에탄올이 섞여 있었기 때문에 에탄올과 물의 물입자와 에탄올 입자들 간에 서로 이제 그러니까 서로 잡아당기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에탄올이 나가면서 이렇게 물이 조금씩 끌려서 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손잡고 이렇게 같이 나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순수한 에탄올은 사실은 실험적으로 뽑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물과 에탄올이 물이 조금씩 섞여 있는 에탄올이 이제 빠져나오게 되고요. 그거를 여러 번 해서 분별 증류를 하면은 이제 순수한 에탄올과 물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화살표 돼 있는 부분부터 이제 밑줄만 해놓으세요. 에탄올은 끓는 점보다 약간 높은 온도에서 끓어 나온다. 이거 왜죠? 혼합물이기 때문에, 그렇지? 혼합물에서는 끓는 점이 올라간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78도씨보다 조금 높은 온도에서 경사져서 이렇게 올라가요. 혼합물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앞에서 배우는 거 잘 우리가 또 이용해 먹을 수 있고요. 그래서 니은 구간하고 리을 구간을 보시면요. 리을 구간은 수평 구간이잖아. 왜? 물만 남아 있으니까. 근데 니은 구간에서는요. 경사져 있잖아. 왜? 혼합물이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니은하고 리을을 같이 이제 묻는 경우가 있어요. 니은은 혼합물이라서, 리을은 순수한 물이라서. 아시겠죠?
그래서 에탄올은 끓는 전보다 약간 높은 온도에서 끓어 나오는데 이는 물이 에탄올의 기하를 방해한다고 했죠. 네, 물과 에탄올의 입자상 간의 인력이 잡혀있는 상태에 서로 강하게 끌어당기고 있기 때문이에요. 에탄올이 끓어 나올 때 물도 함께 이제 같이 조금씩 물방울이 기화돼서 나오기 때문이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디귿 구간 계속해서 이제 물의 온도가 높아지겠죠. 그리고 리을은 물이 끓어 나온다. 자, 오른쪽에 4번 보시면요, 물과 에탄올 혼합물의 가열 보시면요, 물과 에탄올 혼합물에 이제 끓임적을 넣는 건요, 갑자기 끓어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그 말씀드렸죠. 물과 에탄올 혼합물을 가열하면요, 밑에 보시면 소량의 물도 함께 기화되어 나오기 때문에 증류를 여러 번 반복해서 순도 높은 물과 에탄올을 할 수 있겠죠. 뽑을 수 있겠죠. 그래서 한 번으로 되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에탄올 모은 거를 다시 해가지고 다시 또 분별 증류를 해요. 그러면 조금 더 순수한 에탄올을 뽑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너무 옆에 볼게요. 자, 1번 물질의 온도에 따른 뭐를 이용한 거죠? 용해도차를 이용해서 순수한 고체 물질을 분리하는 방법을 재결정. 2번은요. 한번 풀어보실까요? 예, 용해도차가 큰 분산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물질이 주어지면요, 관심은 항상 용해도 곡선에서 기울기 차가 큰 붕산이나 뭐 질산 칼륨, 질산 나트륨 이런 애들을 이용해서 실험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용해도 차가 큰 염화 나트륨이 아닌 붕산이 결정으로 성출된다. 3번은요, 용해도 차를 이용해서 혼합물을 분리하는 경우, 자, 사탕수수 설탕 없기 맞죠? 네. 5. 물과 에탄올 맞죠? 아, 죄송해요. 끓는 점이죠. X. 천일염에서 정제 소금 없기도 이제 5가 되겠죠. 좋은 값이 쭉정이 분리, 이거는 밀도차 분리였죠. 그래서 네, 5 X 5 X. 4번은요, 끓는 점차를 이용해서 혼합물을 분리하는 실험 장치가 이제 증류 장치 오른쪽에 있죠. 5가 되겠고요. 혼합물을 가열하면 끓는 점이 낮은 물질이 먼저 나오는 거죠. X. 끓는 점이 다르고 차이가 클수록 그 다음에 서로 잘 섞인 액체 혼합물 5가 되겠죠. 자, 밀도를 이용한 혼합물 분리 방식은 밀도차 분리가 있었죠. 특히 액체 같은 경우는 분별 깔때기를 사용한다고 그랬어요. 밀도 같은 경우는 크게 어려울 게 없었죠. 용해도 차이 같은 경우는 이제 계산 문제가 조금 어렵게 나올 수 있고요. 용해도 차이를 이용한 게 이제 재결정법이라고 했어요. 용해도 차이가 높은 온도에 따른 용해도 차이가 큰 물질을 쓴다고 했죠. 그리고 이제 끓는 점을 이용한 분리 방식이 이제 증류법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잘 섞이고, 그래서 용해도 같은 경우는 잘 안 섞이는. 밀도 같은 경우는 잘 안 섞이는 액체 혼합물이었죠. 끓는 점 같은 경우는 이제 잘 섞이는 액체 혼합물이었죠. 그래서 오늘 배운 게 이제 요게 세 가지가 대부분이니까 잘 기억해 주시면 돼요. 4번은요 했고, 5번은요 가나다라 중 에탄올이 주로 끓어 나오는 구간은 나가 되겠죠. 그리고 경사져 있다는 거 잘 기억해 주시고, 물이 끓어 나오는 구간은요 라가 되겠죠. 그리고 수평돼 있다. 왜? 라는 순물질이고 나는 혼합물이니까. 자, 36페이지. 자, 그래서 증류를 이용한 원유의 분리 방법이에요. 여기다 별표 쳐놓고요. 이거는 여러분들 고등학교 1학년 통합과학에서도 똑같이 나와요. 그래서 지금 공부해 놓으시면 나중에도 도움이 돼요. 증류탑이라는 건요, 이제 석유 이제 정제하는 회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여수 같은데 이런 시설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증류탑이라고 하는데 거대해요. 굉장히 큰 탑이고요. 원유 있잖아요. 우리가 석유를 처음에 시추했을 때가 원유라고 그래요. 여러 가지 물질이 막 섞여 있는 상태. 그래서 원유나 여러 가지 액체 공기들도 이거 분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액체 공기를 이제 분류할 수 있는 거대한 이제 장치를 이제 증류탑이라고 하고요. 증류 방법을 이용한 탑이에요. 그래서 이 사이에서 기화와 액체가 여러 가지 계속해서 반복이 돼요. 그리고 이제
끓는 점과 증류탑의 온도를 보시면요. 위로 올라갈수록 낮다가 돼 있죠. 낮다에다가 동그라미 먼저 해 놓으실까요? 그래서 여기 증류탑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위쪽으로 갈수록 끓는 점이 낮은 애들이 먼저 빠져나와요. 그리고 높다. 이거는 끓는 점. 그래서 처음에 아래쪽에서 원유를 왼쪽에 보시면 원유라고 해가지고 가열을 하잖아요. 원유가 액체 상태니까 가열을 해가지고요. 그러면은 이제 가열을 하면은 끓는 점이 낮은 애들이 먼저 기체가 돼서 빠져나오겠죠. 그냥 기체니까 어떻게 돼요? 가벼우니까 위로 뜨겠지. 그래서 기체가 된 애들은 먼저 처음에 위로 쭉 올라가요. 그리고 이때 보시면요. 증류탑 왼쪽에 이렇게 종 모양으로 이렇게 뚜껑 같은 게 있는 게 있을 거예요. 그게 각 층마다 이렇게 뚜껑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뚜껑이 살짝 덮여 있다가 기체가 올라가면서 얘를 딱 뚫고 기체니까 살짝 밀면서 틈으로 빠져나갈 수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기체가 다 빠지면은 얘가 다시 그 종 모양의 뚜껑이 다시 닫히는 거예요. 그래서 열렸다 닫혔다 하면서 이제 기체가 빠져나가는 거예요. 위로 올라가면서 그런 게 이제 층마다 있다는 거는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건 액체에서 기체가 돼서 기화가 됐으니까 위로 쭉 올라가겠죠. 그래서 가장 위쪽에 있는 성분이 이제 여러 가지 기체 성분들이 있죠. LPG 같은 거 있잖아요. LPG, 액화 천연가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여러분들 그 집에서 쓰는 천연가스 LNG 말고요. 그 식당 같은 데서 가스통에서 쓰는 거 있잖아요. 그지? 그 LPG를 말하는 거예요. 액화 천연가스가 되겠고 액화 석유가스가 되겠고 얘는 기체예요. 그래서 옆에다가 이렇게 기체 써놓으세요. 그래서 LPG 같은 액화 석유가스 같은 경우는요. 보시면은 끓는 점이 마이너스 42도예요. 굉장히 낮죠. 그러니까 얘는 빨리 끓어서 이제 기체가 돼서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뭐 그 기름, 석유로 만들어진 기름들 있잖아요. 휘발유 같은 것들. 그리고 등유, 그리고 경유. 우리 중등에서는 요거 그냥 순서 상관없이 요는 액체 성분들이 가운데에서 모인다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고등학교 가시면 요 순서도 기억해야 돼요. 외워서. 우리는 근데 그 정도까지는 안 해도 돼. 그 다음에 그래서 휘발유, 등유, 경유. 휘발유 같은 경우는 우리 고급 승용차에 쓰는 거잖아요. 등유 같은 경우는 이제 등유나 경유 같은 경우는 뭐 일반적으로 뭐 연료로 쓰거나 아니면 화물차 같은 데 많이 쓰는 거잖아요. 그리고 가장 아래쪽에 보시면은 이제 아스팔트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 도로 깔 때 만드는 거잖아. 이거는 고체 성분이잖아요. 그래서 끓는 점이 낮은 애들은 끓는 점이 굉장히 낮은 애들은 제일 위쪽에서 기체 성분으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끓는 점이 가운데 얘네들은 액체 성분으로 나와요. 휘발유, 경유, 등유. 그 다음에 끓는 점이 가장 높은 애들은 고체 상태로 아래쪽에서 이렇게 빠져나오게 돼요. 그래서 요 순서는 모르셔도 되지만 위쪽이 뭐다? 끓는 점이 가장 낮은 애들이다. 그리고 기체 성분이다. 요거는 알고 계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원유의 분리 이제 밑줄에 놓으시고요. 별표 쳐놓고 원유를 높은 온도로 가열했어요. 그래서 증류탑으로 보내면요. 끓는 온도에 따라서 증류탑의 각 층에서 분리가 되는데 요거만 밑줄할게요. 끓는 점이 낮은 물질일수록 위쪽에서 분리된다. 요게 핵심이고 요것만 외워두시면 돼요. 그래서 위쪽에 있는 게 끓는 점이 가장 나쁘나? 라는 게 이제 지문으로 많이 나와요. 그래서 끓는 점이 낮은 물질은 계속해서 위로 올라가서 끓는 점이 가장 낮은 물질은 기체 상태로 해서 계속해서 위쪽으로 올라가가지고 가장 위에서 기체 상태로 뽑아 나오는 거고요. 끓는 점이 가장 높은 애들은 이제 아래쪽에서 이제 고체 상태로 나오는 거죠. 오른쪽에 보면요, 공기의 분리도 있어요. 공기 자체는 어떻게 분리하냐? 지금 기체 상태로는 분리하기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얘를 이제 식혀요. 그러면은 차갑게 식히면 얘가 액체 상태가 된단 말이에요. 마이너스 한 200도 이렇게 되면은 액체 공기가 되겠죠. 그래서 액체 공기를요, 네 번째 줄 보시면요, 끓는 점이 가장 낮은 질소는 증류탑의 가장 위에서, 끓는 점이 가장 높은 산소는 증류탑의 가장 아래에서 이제 액체 상태로 분리한다. 그래서 질소에서 아르곤까지는 기체 상태, 그 다음에 산소 같은 경우는 액체 상태로 해가지고 이제 분리를 할 수 있어요. 참고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3번 전통 소주 만들기 같은 경우는요, 증류를 이제 활용한 실생활에서 활용하는 이제 전통 소주 만드는 방법인데요. 실제 이제 뭐 소주를 만드는 전통주를 만드는 도가에서 이제 이런 식으로 활용한다고 해요. 그래서 곡물을 발효해 만든 탁한 술, 여기 이제 막걸리 같은 거 있잖아요. 잘은 모르시겠지만 아직은 뭔지는 알잖아요. 그래서 누렇게 생긴 그 탁한 술, 탁주, 막걸리 이런 것들을 막 섞어서 이렇게 끓여요. 끓이면은 이제 액체인 이
알코올 성분들이 쭉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 부분이 이제 기화가 되겠죠. 그래서 기화돼서 기체가 돼서 쭉 올라가죠. 올라가가지고요 구멍을 통해 가지고 위로 올라가요. 그래서 그 윗부분은요 찬물로 해서 냉각으로 식히는 구간이에요. 그러니까 기체가 올라가가지고 이제 식어지겠죠. 그래서 방울이 돼가지고 알코올 방울로 맺힌 다음에 똑똑똑 떨어져서 오른쪽 통로를 이용해가지고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래쪽에서는 기화, 위쪽에서는 액화 이런 상태가 반복돼서 이용되는 거죠. 그래서 그 순수한 전통 소주, 조금 이제 품질이 좋은 전통 주를 만들 때 이렇게 한다고 해요. 그래서 끓는 점이 낮은 에탄올이 먼저 끓어 나오고 찬물에 의해서 냉각된다. 우리 앞에서 봤던 그 증류법을 이제 실생활에서 활용한 예가 되겠죠. 그래서 원유 분리와 이제 전통 소주 만들기가 요 증류법에서 예로 많이 나오니까 좀 잘 기억해 주세요. 요 정도까지 이제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했었고요. 자, 밀도차 분리, 그래서 분별 깔때기, 그리고 용해도는 재결정법, 끓는 점은 중류, 요 세 개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녹는 점은 상대적으로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고체 혼합물을 가열하면 녹는 점이 낮은 물질이 먼저 액체로 녹고 다른 물질은 여전히 고체로 존재하는 분리할 수 있다. 그래서 녹는 점이 다른 고체 혼합물 분리에 이용된다. 그죠? 예를 보시면요. 암석에 포함되어 있는 금속의 분리. 아무래도 금속이 녹는 점이 더 높거든요. 그러니까 암석에 이제 뭐 철이라든지 여러 가지 구리 같은 광물들이 막 섞여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얘를 녹여. 그러면은 암석 성분들이 먼저 빠져나가고 반대겠군요. 금속이 조금 더 낫겠구나. 금속이 낮으니까 금속이 액체 상태로 이렇게 빠져나오겠죠. 그러면 그거를 식혀가지고 이제 금속으로 만들 수 있겠고요. 금속 혼합물 같은 경우도 녹는 점 차이가 있을 테니까 녹여가지고 순수한 금속을 분리할 수 있고요. 초콜릿 같은 것도 지방 성분을 분리해가지고 이제 예를 들면은 뭐 초콜릿을 녹여가지고 초콜릿을 또 새로 만들 수 있잖아요, 그치? 발렌타인데이 같은 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고체 혼합물의 녹는 점을 이용한 혼합물 분리가 되겠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중요한 건 아니니까. 자, 오른쪽에 뷰테인과 프로페인을 분리해가지고요. 이것도 이제 기체 혼합물을 이용한 분리 방법인데 보시면요. 끓는 점을 이용한 거예요. 뷰테인의 끓는 점은 마이너스 0.5도씨, 프로페인의 끓는 점 다 비슷하게 생긴 거긴 한데 조금씩 다른 거잖아요. 뭐 무슨 페인 하지만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하나는 뷰테인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0.5도씨에서 끓고 프로페인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42.1도씨에서 끓어요. 이런 혼합 기체가 막 섞여 있어요. 그러면은 끓는 점이 높은 뷰테인이 먼저 액화해서 이제 분리가 되면서 분리할 수 있다는 거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배웠던 여러 가지 혼합물의 분리를 정리해 볼게요. 제가 이제 여기도 적었지만, 자, 밀도차가 날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네, 분별 깔때기나 스포이드를 이용하는 거고요. 주로 이제 잘 안 섞인 액체일 때, 그지? 그 다음에 용해도 같은 경우는요. 용매에 놓고 이제 녹인 다음에 높은 온도에서 녹인 다음에 이제 식혀가지고 결정을 만드는 방법이고 이름은 재결정법 혹은 분별 결정이라고 한다고 했죠. 그래서 용해도 차가 나는 혼합물 2번에다가 옆에는 재결정 이렇게 써놓으시면 되겠죠. 3번은요 끓는 점이나 녹는 차가 나는 혼합물 같은 경우는 가열해서 분리한다. 증류법 이렇게 써놓으시면 되겠죠. 예, 그래서 밑에 있는 4번 혼합물 분리의 예를 보시면요. 이렇게 이제 표를 주고 여러분들이 이제 분리하는 문제들이 나와요. 여러분들 수행에서도 충분히 나올 수 있겠죠. 어떤 방법들을 이용해가지고 이 물질들을 분리해 볼래? 라고 문제가 주어지겠죠. 그래서 이 방법 최소한 3개 정도를 알고 있어야겠죠. 밀도차 분리, 그리고 재결정법, 증류법 이 3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머리를 굴려가지고 분리를 하면 되겠지. 자 보시면요. 카놀라유, 녹말, 소금, 물이 있는데요. 카놀라유는 기름인데 해바라기 씨를 이제 로 만든 기름이에요. 자, 보시면요. 이 4가지 중에서 물을 그냥 1이라고 했을 때 1보다 작은 카놀라유가 기름이기 때문에 용해도도 물에 대한 용해도도 없고 그러니까 잘 안 섞이고 밀도도 작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밀도차 분리를 할 수 있겠지. 그래서 잘 안 섞이는 카놀라유 액체를 먼저 밀도차 분리로 해요. 그래서 1번 보시면요. 혼합물에서 먼저 스포이트 혹은 뭐 분별 깔때기를 이용해가지고 카놀라유를 분리한다. 밀도차 분리. 아시겠죠? 첫 번째 밀도차 분리. 두 번째 나머지 혼합물은요. 녹말, 소금, 물이 막 섞여 있어요. 근데 소금은 물에 녹아 있잖아. 근데 녹말은 물에 안 녹아요. 그러니까 얘는 이제 물에 녹지 않으니까요. 혼합물을 가만히 두었다가 위쪽에 있는 소금물을 따라내어 녹말을 분리한다. 예. 아니면은 이제 뭐 분별 깔때기 같은 거를 이용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물에 녹지 않는 걸 이용해. 용해도 차이를 이용한 거죠. 세 번째는요, 소금물을 가열해서 소금을 분리한다. 요거는 이제 끓는 점 차이를 이용한 증류법 아니면 용해도 차이법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분리하는 거고요.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여러 가지 혼합물의 분리처럼 이렇게 분류하는 방법들이 이제 문제로 나오게 돼요. 자, 카놀라유, 녹말, 소금, 물을 이제 위층에서 스포이트로 분리하면 왼쪽에는 물에 뜨는 거는 카놀라유가 되겠고 스포이트로 분리하면 녹말, 소금, 물이 되겠고 밑쪽 용해를 따라내면 아래쪽에 소금물, 그다음에는 가라앉은 물질은 녹말, 그리고 따라낸 용액에는 소금물이니까 증발시켜서 소금. 이거는 수행에서도 여러분 나올 거고요. 그다음에 문제에서도 이렇게 분리하는 게 나오는 거니까 요 세 가지 방법만 잘 개념만 이해하고 계신다면 여러분들도 스스로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넘겨주시고요. 6, 7, 8, 9, 10 개념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과학은 복습 위주로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예습은 크게 필요 없고 복습 위주로 하시고 개념을 한 3번 정도 보시고 문제를 풀어보시면 좀 이해가 잘 될 거거든요. 그래서 개념을 꼭 잘 정리를 해두시고 3번 정도는 꼭 책을 반복해서 보세요. 그런 다음에 문제를 보시면 좀 잘 풀리실 거예요. 처음에 그리고 과학은 수학과 달라가지고 개념을 보고 아니면 답을 미리 적어놓고 문제를 풀어도 상관없어요. 왜냐면 그 개념들이 지문에 계속해서 나오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나오거든요. 딱 정해져 있는 한도 내에서 나오는 거라서 그렇게 풀은 것도 괜찮아요. 배터리 부족 때문에. 그래요. 괜찮아. 아직 끝났어. 땡큐. 자, 볼게요. 6번 증류탑으로 원유를 분리할 때 이용하는 물질의 특성. 끓는 점이 되겠죠. 끓는 점. 7번은요. 기억 같은 경우는 이제 끓는 점이 낮은 그리고 제일 위쪽에 액화석유가스 LPG가 되겠고요. 가운데는 액체 성분인 휘발유 같은 것들이 나오겠죠. 휘발유, 나프타, 뭐 등유, 경유가 되겠고요. 니은은 뭐야? 등유가 되겠죠. 그리고 경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중유나 여러분들 고체 성분인 아스팔트 이런 것들이 이제 빠져나와요. 기억은 액화석유가스, 니은은 등유, 그 다음에 중유는 디귿이 되겠죠. 디귿이 중유. 8번은요. 이때 이용하는 혼합물 분리 방법 증류가 되겠죠. 끓는 점 차이를 이용하는 거고요. 9번은요. 납과 같은 금속은 대부분 이건 녹는 점 이용한 거였죠. 암석이 포함되어 존재하는데 이를 가열하면 금속이 먼저 녹아서 분리된다. 녹는 점. 10번은요. 스포이드를 이용해서 혼합물에서 기름을 먼저 분리할 수 있다. 그렇죠. 기름이 일단 물과 안 섞이고요. 밀도가 작으니까 떠 있겠죠. 5가 되겠고 물과 소금의 혼합물을 가만히 두면 소금이 가라앉으므로 두 물질을 분리할 수 있다? 물과 소금은요 녹아 있으니까 분리가 안 되지. 끓는 점차를 이용해서 날려버려야겠죠. 물. 2번은 X. 소금물, 기름의 혼합물을 분리할 때 이용한 물질의 특성은 밀도와 끓는 점이다. 맞네요. 5. 5X. 5가 되겠죠. 자, 넘겨주시고요. 순수한 질산칼륨 분리 실험 한번 볼게요. 자, 물에다가 질산칼륨과 황산구리를 섞어요. 밑에 있는 그래프를 먼저 보시면요. 황산구리에 비해서 질산칼륨이 온도에 따른 용해도 차이가 되게 크죠. 그래서 황산구리는 이제 비교하는 물질이고요. 질산칼륨을 가지고 이제 실험을 하는 거야. 질산칼륨을 30g을 섞었어요. 황산구리는 비교하는 거니까 2g만 섞여 있는 거야. 그래서 32g이 섞여 있는데 여기서 질산칼륨을 뽑아내자 이런 문제잖아요. 실험이잖아요. 과정 1의 비커를 이제 얼음 속에 넣어서 지금 가열을 한 다음에 뭐 온도는 안 나와 있지만 가열을 한 다음에 이제 식혀야 되잖아요. 그래서 얼음물에 바로 넣혀서 빠르게 식혔어요. 3번 냉각한 용액을 거름종에 걸러서 석출된 물질을 분리한다.
거름종이 위에는 질산칼륨이 남아있더라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0도씨까지 냉각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이제 표를 보시면요. 가열한 물 100g에 녹아있는 양, 질산칼륨은 이미 이제 100도씨에서니까 지금 이 그래프에서는 100도씨에서 질산칼륨이 얼마가 녹는지가 안 나와요. 그치? 굉장히 높은 데서 굉장히 많이 녹잖아요. 한 200~300g 녹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30g은 1도 아니죠. 그래서 이미 많이 잘 녹아 있어. 황산구리도 잘 녹아 있고요. 근데 질산칼륨은 100도씨에서 30g 녹아 있는데 0도씨에다가 동그라미 쳐놓고 위에 보시면요. 질산칼륨이 13.6g까지밖에 안 녹는데요. 그러면 30g 중에 13.6g만 녹고 나머지는 속출돼서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30 빼기 13.6 하면 16.4가 되죠. 이렇게 계산하는 문제들이 나오는 거야. 물론 당연히 수행에서도 나오고. 그래서 이 파트가 제일 어려울 수 있어요, 여러분들한테는. 황산구리 같은 경우는 이제 이미 2g밖에 없으니까 실험에 계속해서 그냥 녹아 있는 거죠. 그래서 온도에 따른 용해도차가 큰 질산칼륨이 결정으로 속출되겠죠. 정리 보시면요, 고체 혼합물을 용매에 녹인 다음 용액의 온도를 낮추면 온도에 따른 용해도차가 큰 물질이 결정으로 석출돼서 분리되겠죠. 자, 1번 보시면요. 온도에 따른 용해도차를 이용한 분리 방법이다. 5가 되겠죠. 0도씨 물 100g에는 질산칼륨이 최대 13.6g 녹을 수 있죠. 네, 5가 되겠고요. 0도씨 물 100g에 황산구리 13.0g이 녹아있는 용액은 포화용액이다 그랬는데요. 0도씨 물에서는 황산구리가 14.2g까지 녹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13g이면 아직도 불포화인 거죠. 100% 녹아있는 게 포화였고요. 포화보다 덜 녹아있는 걸 불포화라고 했어. 덜 녹을 수 있는 걸 불포화라고 했어요. X. 질산칼륨은 황산구리보다 온도에 따른 용해도차가 크죠. X. 그래서 실험에 많이 사용하는 거고요. 그래서 질산칼륨, 붕산, 질산나트륨 이런 것들을 이제 앞으로 많이 보게 될 거예요. 거름종이 위에는 결정으로 석출된 질산칼륨 고체가 남는 거죠. 5가 되겠고요. 이러한 방법을 재결정법 혹은 이제 과학에서 보통 분별결정법 이렇게도 하기로 해요. 자, 2번 한번 풀어보세요. 자, 냉각되는 물질은 당연히 질산칼륨이에요. 용해도 차이가 크니까. 그리고 황산구리는 5g이 섞여있으니까 아직은 계속해서 녹아있는 거고요. 질산칼륨이 처음에 20g 녹아있잖아요. 그러니까 20g 기억해 주시고 처음에 온도가 40도씨였어요. 그래서 질산칼륨 이것만 하고 이제 끝나니까 좀만 기다려주세요. 40도씨에서 몇 도씨로? 0도씨까지 냉각시켜요. 이렇게 써보시고 40도씨에서는 지금 현재 20g이 녹아있어. 근데 50g 기준이에요. 물 50g 기준까지. 그러면은 용해도 곡선에서도 절반으로 나눠야겠죠. 그러니까 질산칼륨이 0도씨가 되면은 13.6g인데 절반이 되면요 50g에서는 13.6이 100g 기준이잖아요. 그러니까 얘의 절반 6.8g만 녹는 거잖아요. 그치? 그래서 20에서 6.8를 뺀 13.2g이 속출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문제 풀 때 우리는 100g을 기준으로 공부를 하지만 50g이 주어질 수도 있고 200g이 주어질 수도 있잖아요. 50g이 주어지면은 용해도를 절반으로, 아니 200g이 주어지면 용해도를 2배로 해서 계산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이게 좀 헷갈려. 그래서 연습을 좀 해 두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이렇게 이제 정리하고요. 뒤에 나오는 이제 39페이지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 집에 가셔서 한번 복습을 해보세요. 여기 요거 한번 풀어보시면은 지금 한 요게 조금은 이해가 되실 거야. 그리고 문제는 다음 주에 이제 풀 테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 숙제는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뒤쪽에 있는 그 시험 대비 교재에서
이제 물질의 특성과 관련한 부분들과 혼합물의 분리 파트 있잖아요. 페이지로 말씀드리면 29페이지가 오늘까지 이제 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꼭 풀어 놓으세요. 아시겠죠? 보호로 놓으시고 공부를 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 다음 주에는 이제 개념 문제 풀고 뒤에 있는 일단은 단어 평가 문제를 같이 한번 풀고 제가 이제 답만 불러 드릴 거예요. 그래서 복습하는 의미로 공부 좀 해오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그리고 이제 일단은 여기서 이제 마무리하고요. 다음 주에 이제 초반에 문제 풀고 마무리하고요. 2단원 들어가니까 잘 기억해 주세요. 네. 시험 볼게요. 오늘은 20번까지만 푸세요. 21번부터 25번은 크로마토그래피를 가지고 용해도 차이를 이용한 다른 방법이 있는데, 여기 이제 예전에는 이걸 배웠었는데 지금 배우지 않기 때문에 안 할게요. 그냥. 그래서 20번까지만 풀어보시면 돼요.